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감사원이 어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임 정부가 피해 공무원을 구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식으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겁니다. 전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헌법상 최우선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어서 정치적, 사법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정치감사이자 전 정권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감사원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 사건이 전 정부 잘못을 사법적으로 청소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정황을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사면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공무원 이 씨를 발견하고도 국가기관들이 구조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안보실 위주로 그 월북몰이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해양경찰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수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불법적으로 저렇게 발표해요? 개인 감정으로 보복적 감사를 하면은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 씨의 표류 과정을 예측하는 더미 실험이나 수영 실험 등의 분석 결과도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주도를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 해경 등의 최초 보고에서는 모두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은 낮거나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초도 판단 보고가 있은 후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경에 이 씨의 가정불화 등을 반영한 언론 대응 지침을 하달하고 국방부의 자진 월북을 기초로 한 종합분석 결과도 작성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입니다. 국방부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진 월북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면 이거를 숨기거나 또는 왜곡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방부는 종합분석보고서에서 이 씨의 월북 의도가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감사원 발표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날 실종 당시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지도 않았고 붕대도 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생각할 때 이 씨가 추락 시점과 이 북한군에 발견된 시점 사이에 어딘가에서 구명조끼와 붕대를 얻어서 착용을 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감사원은 국방부가 당시 이 씨가 실종된 뒤 다른 선박에 옮겨 탄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도 덮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는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경비 개선 사이에 해역을 운항한 배는 중국 어선뿐이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씨가 추락해서 표류하던 중에 중국 어선에 의해서 먼저 발견돼 그 선박에 올랐을 가능성을 국방부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당시 해경은 우리 정부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국내 시중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에도 한자가 적힌 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덮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감사원은 당시 해경 관계자가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경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당국이 이제 자진월북 결론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했던 게 바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조끼에 이제 한자가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측 구명조끼는 아닐 가능성이 큰 건데 결국 이런 부분을 덮었다. 이게 지금 감사원의 결과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서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당시 유력한 근거로 이 씨가 근무 중인 이 어업 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든 점을 제시한 바 있고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사건 직후 열린 긴급 현안 보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아마 실족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 활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함에서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표류대가 갔었다. 이래 갔었을 때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도 해경이 부실한 정황들을 가지고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해경이 자진월북으로 결론낸 수사를 2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에 윤석열 정부의 안팎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해경청 국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근데 구명조끼가 그 배에 있던 건지 아닌 건지를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슬리퍼가 이대준 씨 것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뛰어들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DNA가 여러 개 나와서 공용 슬리퍼로 됩니다. 도박 채무 공황장애. 도박 채무 있으면 다 월북하나요? 그리고 공황장애는 전문가 7명 중에서 1명만 공황장애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1명도 나중에는 철회했어요, 의견을. 아니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한 증거로 월북이라고 단정했으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그 당시 그 관계선상에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과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고 사시 출신이고 특채 직원이어서 대통령실이 형사과장을 맞춤형으로 발탁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 뭐 동의할 수 없고요.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여부와 함께 이번 감사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피해 공무원을 구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건데 이 씨가 어쨌든 살아서 해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시각에 안보실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지에 있는 우리 공무원의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벌어졌다. 이게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네, 감사원에 따르면 고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58분경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국방부는 다음 날인 오후 5시 18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안보실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종된 지 38시간이 지난 뒤라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대북 접촉 전담부처인 이 통일부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 모두 오후 7시 반쯤 퇴근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공무원이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서훈 실장을 비롯해서 국가안보실의 간부들이 그냥 퇴근해버렸다. 지금 이겁니다. 네, 그리고 당일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고 심지어 북한군은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감사원은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고 이대준 씨가 실제로 자진월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총 20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이 대거 수상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에게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서를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대면 보고를 받아서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서를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감사원의 이 지적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읽었는지 확인했는지 알 수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지조차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감사원도 아마 이런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한테 이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을 텐데 지금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어떻든 감사원과 별개로 지금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밤샘 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을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족으로부터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고 이대준 씨 사건 당시 국정원과 국방부의 군사통합정보 처리 체계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 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고 이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해양청장이었던 김홍희 전 청장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요,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그 감사원 감사에서 실무자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이 건을 보고를 하니까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면서 덮었다는 그 문제의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의 실체도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피의자 중에 한 명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박 전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 발표에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글을 올렸고요. 검찰에서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을 때리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요. 자신은 관련 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는데요. 박 전 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이 나라 최고 권력 실세 중에 한 사람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제기고 있는데 이것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엄연한 피의사실 공표이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힘사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은 결국 어렵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 정치권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관련자들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춘 청부 감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해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무 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 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습니다. 막무가내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은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천인 공노할 인간들이 저지른 만행이라면서 이제부터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할 거라고 경고했고요. 이 씨 아내는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안보관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알게 되니 충격이 크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두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감사원이 왜 감사원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런 감사를 무리한 감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규정 제4조를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안은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으면 왜 이런 무리수를 들까? 그러니까 중복감사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분이 자진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이 질문을 하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외에 그분의 의사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보고서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다른 쪽에서의 월북 의사, 이제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은 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원의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북한 해역에 있을 때 왜 국방부가 구출 작전을 하지 않았느냐,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또 비판을 해요. 이걸 이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해역이 어디입니까? 북한 해역이에요. 그러면 전투하고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뭐 넘어가서 전쟁이라도 해서 그분 다시 구출해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결과는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그런 의도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짜깁기 감사 결과다 이렇게 아마 몰아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쪽에 달하는 내용을 아마 꼼꼼히 읽은 국민이라면 다시 전임 정부들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퇴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당시 해역이 그 서해 교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서해 교전은 진짜 딱 조그만한 단초만 있어도 화약꽃처럼 터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무인도에 굉장히 그 높은 배율의 그런 CCTV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이 감시 카메라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루 종일 헬리콥터와 선박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찾습니다. 수색하고 있었어요. 살아있을까봐 우리 해역을.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NSC는 그때부터 사실은 비상이었어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서 벌어질지 모르는 북한과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만약 어떤 우리가 막 선박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군까지도 사실 동원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데 NSC는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퇴근을 했다?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구명 의지가 없었구나라고밖에 추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꼼꼼히 보면 첩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증언들에 의한 그런 이 보고도 많거든요. 이 상황들을 단순히 이렇게 뭐 정치적이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전임 정부의 상당한 이런 이 관계자들은 하나씩 이 상황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힐 이유가 분명히 이 보고서에는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촉발한 안보 위기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심야 그리고 오늘 새벽 또 도발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데 이어서 강원도 금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 10여 대도 남하시켰는데요.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 북방 5km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북상했다고 합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 북방 7km 지점까지, 서해 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한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합참은 포병 사격으로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지만 낙탄 지점이 9.19 군사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 구역이라며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군용기 위협 비행에는 F-35A 등 전투기를 보내서 대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북한이 이 군사 합의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 목소리와 합참 발표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방사포를 발사한 거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요, 또 대북 독자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제재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서 핵 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을 독자 제재한 후 5년 만에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내놓은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등은 불가능해지는데 이미 남북 간의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내부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때 아닌 색깔론 논쟁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틀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자가 신영복 선생이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고 반발을 했고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어제 또다시 자신의 주장과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과거의 발언까지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봅니다. 경산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기 바랍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를 제발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을 갖춘 인물로 국민통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이번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인사 실패를 규정을 하고서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박홍근 원내대표는요. 어제 나온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박 원내대표는 이를 시간 벌기용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관련해 논란이 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2019년에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럼 뭐 법원에서 결정한 겁니다만,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 김문수 위원장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요. 김 위원장 해임할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 대통령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을 인선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노동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인선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야당의 해임 요구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극우적 발언에 대한 평가나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윤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너무 강성 발언 많은 거 아니고 너무 강성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인선 배경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과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미루어 볼 때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김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사과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제 김문수 위원장 자신이 이 이른바 총살 발언과 관련해서는 과격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그걸 가지고서 넘어갈 그런 생각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살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 김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들어봅니다. 총살감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누구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것과 연관해서 물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표현이 과격한 점이 있는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릴 수 있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십시오. 경사노위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는 곳입니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김문수 위원장은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느냐. 김문수 위원장의 논리는 이겁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북한 감첩단,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을 20년 동안 살았고 근데 그 이후에 사상 전향을 한 적이 없다. 자기가 아는 한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면 결국은 존경하는 사람도 김일성주의자 아니냐. 이 논리를 지금 김문수 위원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오늘 도어 스태핑 발언을 보면요. 김문수 위원장의 이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아직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위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해임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김문수 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게 경로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서 노사분규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좀 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맡는 공직자입니다. 정치인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국가 현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지. 저는 이참에 윤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제 인사 문제로 많은 이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거친 언사, 과격한 발언, 총살감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친 언사에는 관용이 없다는 거를 좀 인사 조치를 통해서 보여줘야만 한번 좀 일신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고 야당이 물으니까 나는 답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야당이 경사노위 위원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 그 이전에 이런 발언했다. 그 이전에 이런 발언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발언이 경사노위와 관련된 발언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다든지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답변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어저께 그날에 이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발언을 계속 유도하는 발언들, 그거 사과할 거냐, 이때는 이런 발언했다, 이때는 이런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임명 과정에서는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적절치 않은 인사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다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으로만 일관됐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위원장을 아직도 노동계에서는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천과 구로 지역에서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말 그 노동계의 대부로서 활동했던 김문수 위원장의 그때 당시에 이 활동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어요. 심상정 의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편은 소개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정치적 발언을 제외하면 노동 활동에 있어서는 김문수 위원장을 인정하고 늘 존경한다라는 발언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노동계에 투신을 해서 활동도 해보고 또 이 경기도지사로서 또는 이쪽 우파의 어떤 지식인으로서도 활동도 해보고 했다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사실 자격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사노위를 정말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고 더불어서 비판하면 모를까 예전에 했던 발언 다 있어 왔던 발언을 끄집어내서 사상적인 어떤 그런 이 단죄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저는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계 관련 경력은 사실 4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는 국회 과방위 국감장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감사였는데 정말 여러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왜곡된 보도를 했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대주주인 방문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MBC의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 경위를 질의한 대통령실 공문과 국민의힘의 고발을 언론 탄압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 의견은 왜 반영 안 해요?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주관적 관점 전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방문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비속어 논란을 두고 혹은 바이든 논란을 두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한 거 혹시 보도를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고의를 가진 잘못된 가짜 뉴스다, 조작 뉴스다 이렇게 미국은 이미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신에서조차도 이 MBC와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상황인데 MBC가 첫방을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는 대외협력 비서관이 영상 기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즉 뭔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김은혜 수석 또한 해당 발언을 정정하거나 왜곡된 것이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MBC의 보도 경위를 캐묻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거는 언론사가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감기관장으로 추석한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여야의 공방 속에 MBC 내부 갈등, 좌천 인사 등에 대한 지적에 답변하던 권태선 이사장은 언론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에 MBC가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대통령실은 권력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경우에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MBC를 감싸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제 권 이사장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MBC 내부의 그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를 지망할 때도 우리 언론사에서 제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과거들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사직에 지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념, 그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 나은 방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좀 언론인으로 살면서 언론이 이렇게 비판의 표적이 되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기에 지난 1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대역 배우를 쓰면서 자막으로 대역 표기하지 않았던 사실도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MBC가 비속어 보도에 이어서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방송에서도 사고를 쳤다면서 MBC의 왜곡 보도와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고요. 야당은 방송심의 규정에는 재연 화면이니 명백하면 자막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라고 방어했는데요. 이에 권 이사장은 MBC PD수첩이 자막 고지 없이 김건희 여사 대역 장면을 쓴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오프닝에 이 김건희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을 했었고 이 여성은 김 여사 대의였지만 방송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SBS입니다만 과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대역 및 재연 고지를 불명확하게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는 프로그램 폐지와 방송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MBC의 적절한 조처를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사과를 했고 자막까지 추가해서 업로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 현황 보고가 파행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C 경영진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가 이제 이건 국정감사는 아닙니다. 사실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KBS, MBC에 대해서는 보통 업무 현황 보고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현지를 방문해서 회의를 가지는데 아마 그런 회의가 열렸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PD수첩의 대형 문제에 대해서 박성재 MBC 사장이 허위 답변을 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PD수첩은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를 쓰고도 재연이라는 걸 미고지해서 큰 무리를 빚었음에도 김 여사 대역 이외에도 또 국민대 관계자를 연기한 대역 배우들을 동원하고 이를 미고지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PD수첩이 지난 11일 김 여사의 국민대 대학원 시절을 기억하는 관계자 5명이 한 공간에 앉아서 관련 증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방영했는데 우측 상단엔 음성 대독이라는 표시만 한 게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MBC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에는요. 음성 대독 아래 또 재연이라는 그 자막이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를 실제 사건 관계자처럼 등장시킨 이유는 분명하다.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였다면서 결코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기자회견 후에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음성 대역이면 음성 대역, 재연이면 재연이라고 각각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MBC 사장은 음성 대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재연이라는 자막을 표시 안 해도 된다. 이 같은 억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또 실제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은 아까 그 국민대 대학원 시절 기억하는 관계자 이 5명이라는 부분이 장면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재연 배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만 보면은 마치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위에 이제 음성 대역이라는 그 부분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음성 대독. 그러니까 MBC 측에서는 그걸로 됐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 역시 재연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맞받았다는 건데요. 어쨌든 박성재 사장의 주장이 맞는지는 이제 방송심의법을 적용을 해서 확인이 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는요. 또 이제 지방 MBC들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도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 태양광 사업은 현재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MBC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 MBC 투자금을 계산해보면 12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문정부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정부 줄서기용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은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계실 때 일이라면서 정권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요. 이어서 태양광 사업 투자는 대부분 MBC가 가진 송신소 같은 유휴지에 태양열 패널을 깔아서 수익을 올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방송사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사실 방송 심의 규정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의 규정을 어겨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나중에 재승인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그 데스크 기능이 굉장히 잘 발휘돼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고서도 재연이라는 그런 자막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동시에 국민대 대학원 관계자 같은 사람들 5명을 함께 모여놓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성 대독만 표시를 하고 재연을 안 했다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에는 또 재연이라는 말을 썼다. 결국 이 부분을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MBC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역이라는 것을 고지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지만 권태선 이사장이라는 언론인이 저렇게 통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방송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야 정치인들이 거의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방송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뉴욕 비속어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이후에 MBC에 대해서는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막을 깔은 거는 여러 방송사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낸 건 딱 MBC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많은 언론들이 동시에 이 자막을 달았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막이란 건 방송이잖아요. 방송은 10시 7분에 MBC가 제일 먼저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 다음 방송은 12시에 이루어집니다. 12시에 MBC도 올리고 KBS도 올립니다. 물론 인터넷 기사와 그 다음에 각각 이 기존 신문들의 인터넷 기사들은 10시 반부터 부산일보를 위시로 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했듯이 자막이라는 것은 시간대가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즉, 첫 번째 MBC가 유튜브로 자막을 단 이후에 그 자막을 거의 따라서 사실은 보도가 된 양태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시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MBC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MBC의 카메라 기자가 현장에 있어서 송출한 그런 정황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따라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지, 이것을 각각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때 당시에 검증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는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서 몇 명, 야당이 추천한 몇 명, 또 여당이 추천한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송사가 과연 독립적일 수가 있을까? 이것이 원래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 개인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KBS에 줬다가 KBS가 그것을 다시 내놓고 방문진이라는 아주 전 세계에 없는 형태, 방문진이 사실 MBC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늘 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과 같은 언론사,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되는 같은 언론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그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MBC가 진짜 민영화로 아예 거듭나지 않으면 권력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그 여야의 어떤 공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임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박문진 이사장은요, 그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각 정파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그 방통위가 선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한다는 표현을 쓰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방산업체 주식 2억 원가량을 전부 매각했다고 민주당을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 대표의 재산 내역을 통해 불거졌었죠. 이 대표가 신고한 내역에는 방산업체로 분류되는 국내 기업 2곳의 주식을 총 2억 3천여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서는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지난 8월 30일에 국회 등에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빠르게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는 국방위에 남아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서 주식을 지킬지 선택하라며 비판하자 결국 이 대표는 전량 매각을 택한 겁니다. 민주당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 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보유수 지금 못지않게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가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식 매매는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일인데도 전량 매각 발표 역시 이 대표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당 공보국을 내세운 채 이 대표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한 건데요.
이 대표가 어제 국방위의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감에 불참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요, 방산업체 선정 그리고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 부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을 의식해서 일부러 감사를 피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샀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 측은 비공개 일정이 오후에도 계속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실장을 왜 한 분께 여쭤봤습니까? 내가 방산 주식을 산 이유는 뭔가요? 주식 처분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익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득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래. 좀 이득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 네, 여기까지 다리 이거만 건드리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해 충돌은 이미 성립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방산주 매각 사실을 밝힌 후에도 후안무치라고 날을 세우면서 비판을 했고,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 부대표는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늘 오전에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 상임위를 어디든지 선택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국방위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바로 처분하거나 하는 조치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위 활동을 계속 해오셨고, 만약에 이번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 주식을 매도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미 이해 충돌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걸 매도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했던 이해 충돌까지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용기 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대표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것에 재미를 붙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내노란불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 20명 명의로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죠. 이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 논쟁 과정에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라고 SNS에 적었는데 이 글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입니다. 네, 오랜만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제 최종 패배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경찰의 무고 혐의 처리 결과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마침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건데요. 또 다른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세현 측에서 처음 제기됐고, 이 전 대표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해당 채널을 고소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 김성진 이 기업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관련해 먼저 양측 목소리부터 듣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허위다. 네. 예, 없었다. 네.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상납의 공소시효라든지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는요, 한마디로 성접대 의혹이 허위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무고다. 즉 성접대는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지금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 성접대를 포함해서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고요. 지난달 말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었죠. 다만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접대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는데 이번에 무고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실체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고 혐의 외에도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의혹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만들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증언 회유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하지만 여전히 성접대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하게 부인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경찰은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3인 성호, 즉 사람 셋이서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식의 거짓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1호 혁신위원인 천하람 위원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3인 성호,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식의 결론이다. 2013년에 그 성상납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모두 단호하게 부인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보더라도 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거나 검찰에서 기소가 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확정적인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명확한 이제 수목증거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느냐를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국민들의 여론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경찰이 결국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송치하면서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무고 혐의 송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야구도 3스트라이크는 아웃입니다. 지금 2스트라이크였어요. 가처분과 관련돼서 기각 각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윤리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 더해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한다면 무고죄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당연히 성상납이 인정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증언과 증거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인이고 또 여당 대표입니다. 경찰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 정황을 뛰어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검찰에 송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무고 혐의는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는데 송치 의견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사실 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징계, 윤리위에서 징계 내릴 때 그 이유가 증거인멸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건 또 불송치예요. 그러면 사실상 1차 징계는 무효 처리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혐의가 없어서 그것을 예컨대 이제 교사를 안 한 것인지
그 증거가 없는 것인지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견서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경찰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왜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일파만파냐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임과 과정도 그만큼의 어떤 적절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거죠.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10km 만취 질주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 관련 내용입니다. 신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기 직전 들렸던 편의점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신혜성 씨를 본 목격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담배 정도 사간 정도? 여기 몇 분 왔다 가셔가지고 58분에 여기서 나간 거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신혜성 씨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무려 10km를 운전했다는 겁니다. 이 긴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에 정말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요. 그런데 당초 강남 식당에서 출발을 했는데 왜 성남으로 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당시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신혜성 씨가 식당을 떠날 때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던 상태로 신혜성 씨는 이 조수석에 앉아서 성남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인을 집에 내려준 뒤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에 지인까지 태우고서 서울과 성남을 오갔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신 씨가 편의점에서 보인 행동도 지금 또 논란입니다. 네, 신혜성 씨는 마스크를 벗고 입에 담배를 문 채로 라이터를 사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오는 길에는 편의점 안에서 담배에 불까지 붙였습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마스크에다가 실내 흡연까지 한 신혜성 씨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신혜성 씨는 체포된 뒤에 경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신혜성 씨 측 주장은 식당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술에 취해서 자기 차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절도죄가 아니고 불법 사용 혐의. 결국 이게 또 궁금하군요. 네, 이 남의 차를 허락 없이 타고 갔다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절도죄입니다. 하지만 신혜성 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는 절도에 대한 고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부분만 처벌하는 겁니다. 법정형도 절도죄보다 절반 수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신 씨가 자신의 검은색 차량과 전혀 다른 차종인 흰색 SUV를 타고 간 만큼 정말 고의가 없었는지는 면밀한 수사를 거쳐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성 씨는 애초에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고요.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이걸로 입건이 됐죠. 맞습니다. 신혜성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이 되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음주운전죄와 음주 측정 거부죄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 땐 음주운전보다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어머니와 손잡고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어제 어머니 홍라희 전 라온미술관장의 손을 꼭 잡고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등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이 부회장은 홍 전 관장과 함께 서울 마곡지구에 새로 오픈한 LG 아트센터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중 일부를 관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기자에게 우리 어머니랑 데이트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진의 광팬인 어머니 홍 전 관장을 위해 함께 공연장을 찾은 건데요. 특히 이 부회장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홍 전 관장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함께 빠져나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머니인 홍 전 관장하고 이제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 부회장은 홍 전 관장과 여러 차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수원 사업장에서 연 간담회에서는 홍 전 관장과 단둘이 여름 휴가를 보냈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 전 관장과 경남 합천군 해인사를 방문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SNS에는 이 부회장과 홍 전 관장이 함께 있는 사진과 수행단도 없이 어머니 손 꼭 잡고 해인사 오셨다. 이재용 회장 무자의 깜짝 방문에 얼떨결에 가벼운 인사도 나눴다. 이런 목격담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요. 야구장에 이 모자가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 전 관장이 야구장에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모자 사이라서 그런지 어머니인 홍 전 관장이 아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열린 삼성전자 MZ세대와의 간담회에서 한 직원이 어머니가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라고 묻자 이 부회장이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시고 또 비타민도 챙겨 먹으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실제 이 부회장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 야구장에서 종종 포착됩니다. 바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공적 업무 관련된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일이면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에서 풀린 지 지금 2달이 됩니다. 최근에 경영을 둘러싼 보폭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활발한 해외 출장과 직원 스킨십 등 복폭을 넓히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 발표 당시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한 뒤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사법 리스크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현재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어제도 이 공연을 보는 자리에 재판 일정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중간 휴식 시간에야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해외 출장 후 귀국길에서 연내 회장 승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전 회장의 이제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 주기를 맞아서 결국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더욱더 또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경영 행보를 넓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영에 복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경제적 구심력을 이제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 삼성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고 투명한 경영 이런 것들 많이 기대하는 것들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가 요즘 위기입니다. 3분기 매출이 지금 TSMC에 밀려나서 TSMC한테 1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도 문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일찍 뛰어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그것을 맺고 있지만 그러나 바이오 등 진짜 이재용 부회장이 할 일은 앞으로 삼성이 또 다른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어쨌든 경영의 정상화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매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산이 보라보라.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네, 부산 시내 야경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시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을 도심 곳곳에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부산타워 등 부산의 랜드마크 16곳의 경관 조명과 또 5개의 광고판을 활용해서 오는 17일까지 부산의 밤을 보라색으로 수놓을 예정이고요. 공연장 인근 아파트에서는 BTS 공연과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전광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주변 1km 구간에 보라색 조명 600개를 설치해서 보라로드를 조성한 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비틀스의 에비로드처럼 BTS의 팬들에게 이곳을 BTS 로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S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인데요. BTS와 팬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보라 점등식 역시 콘서트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령산 봉수대 굴뚝을 활용해서 콘서트 서막을 알리는 의미로 보라색 등을 점등하는데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을 알리는 의미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BTS 콘서트를 앞두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려서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콘서트 원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BTS가 이제 엑스포 유치 홍보 대사죠. 그래서 그 유치를 위해서 무료로 여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BTS 부산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고 티켓 양도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공연은 콘서트장 입장 전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양도받은 티켓을 들고 입장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암표를 고민하셨던 분이 있다면 적발 시 사전 통보 없이 예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콘서트는 내일 저녁에 열리는데요. 그 콘서트 앞두고서 또 BTS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BTS가 5년 연속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을 겨냥하게 된 겁니다. 올해 이 시상식에서 BTS는 페이보리 팝 듀오 그룹 부문과 올해 신설된 페이보리 K-팝 아티스트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온 BTS는 특히 지난해에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안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모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